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설탕이 들어간 커피가 쓰지 않는 이유는 단맛 신경세포가 쓴맛을 억제하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단맛 신경세포는 쓴맛 신경세포의 활성을 억제하지만 반대로 쓴맛 신경세포엔 억제 신호를 차단하는 채널이 없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친환경 연료인 암모니아를 사용하는 자동차 엔진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순수 암모니아만 연료로 사용해 탄소 배출이 없다는 점이 장점이지만 상용화를 위해서는 누출이나 부식 등을 막을 안전장치와 인프라 구축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전 세계 감염병 전문가들이 대유행 가능성이 큰 질병으로 조류 인플루엔자 인체 감염증을 꼽았습니다. 사람 간 감염을 대비하기 위해서 선진국들은 백신 확보에 서두르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그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최대 25%까지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자 상대국들이 이에 보복을 선언하는 등 우려했던 관세 전쟁이 현실화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EU 제품에 대해서도 곧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기상 관측 사상 가장 더운 해로 남은 지난해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를 넘기며 기후위기의 경계를 넘었는데요. 한반도 역시 잦아진 폭염과 폭우로 경고음이 커지고 있어서 올해도 기상이변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절실합니다. 김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지구 평균 온도는 15.1도, 2023년의 최고 기록을 단숨에 뛰어넘으며 가장 더운 해가 됐습니다. 특히 기후위기의 경계로 불리는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를 넘긴 첫 해로 기록되며 전 세계의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렸습니다. That the year that just passed, 2024, was the warmest year on record, and that is at about 1.55 degrees centigrade above pre-industrial levels. 중국과 브라질, 케냐, 독일, 나이지리아 등에서는 대규모 홍수로 인명 피해가 잇따랐고 에티오피아와 네팔은 산사태, 인도에선 50도를 넘는 극한 폭염이 나타났습니다. 필리핀과 베트남, 미국 등지에서는 태풍과 허리케인의 영향으로 막대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한반도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역시 관측사상 폭염 일수와 열대야, 해수온도 등 줄줄이 역대 1, 2위를 찍었습니다. 높아진 기온과 해수온도는 폭우를 불렀습니다. 지난해 시간당 100mm 이상의 극한호우가 16차례나 쏟아졌고 여름철 강수량 가운데 80%가량이 장마철에 집중됐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이례적 기상 상황이 지난해만 국한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재난을 유발할 정도의 강한 강수 빈도가 점점 늘고 있어 올해도 이례적 호우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수증기가 계속 차오르고 있다는 거고요. 근데 이게 어떤 요인에 의해서 한번 응결하기 시작을 하면 그 많은 수증기가 전부 다 비로 전환되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예전보다 강한 집중호우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필요 조건들을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특히 최근 한반도 주변 해수면 온도는 전 지구 평균의 2배 이상. 전문가들은 올해도 온난화가 지속하며 폭염과 폭우뿐 아니라 계절을 넘나드는 예측할 수 없는 날씨가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더불어 지난해 비껴갔던 슈퍼태풍이 한반도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며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한국천문학회는 지난해 국제천문연맹에서 채택된 어둡고 조용한 하늘 보호 결의안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천문학회는 국제천문연맹의 회원단체로서 결의안을 적극 지지하며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하며 조화로운 우주 개발을 위해 관련 국내외 기관과 협력해 활동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어둡고 조용한 하늘 보호는 인공위성 등 인공적인 빛 공해와 전파 간섭 등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활동으로 지난 2024년 제32차 국제천문연맹 총회에서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전 세계 대도시 곳곳에서 쥐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겨울이 따뜻해졌기 때문인데요. 어떤 도시들에서 쥐들이 많이 늘었을까요? 화면 보시겠습니다. 미국 리치먼드대 연구진은 미국 도시 13곳과 캐나다 토론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일본 도쿄 등 16곳의 도시를 대상으로 조사했는데요. 최근 10년 동안 쥐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미국 워싱턴 DC입니다. 증가율이 무려 390%에 달했습니다. 이어 샌프란시스코 300%, 캐나다 토론토 186%, 뉴욕 162% 등도 쥐가 많이 늘었습니다. 이들 도시의 쥐 증가 추세가 기온 상승이 차지하는 비율이 40%로 나타나 지구온난화가 주요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쥐들이 겨울철엔 더 늦게까지 활동하고 봄철엔 더 일찍 거리에서 활보한다는 겁니다. 또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일수록 녹지 공간이 적을수록 쥐떼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번 연구에서 런던과 파리 등 주요 대도시는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연구 대상에서 빠졌는데요. 연구진은 이들 도시에서 상황이 다를 것으로 생각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대도시가 쥐들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쥐들의 창궐을 막기는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인데요. 평소 쥐를 목격하면 바로 신고하는 시민의식과 주기적으로 쥐 방제를 하는 시스템 마련이 중요해 보입니다. 탄소 배출이 없는 친환경 에너지로 주목받는 원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암모니아인데요. 암모니아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에 이어 자동차를 개발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합니다. 과연 언제쯤 나올 수 있을까요? 전준영 기자입니다. 다른 배를 밀거나 끄는 데 쓰이는 예인선 한 대가 강을 거슬러 항해합니다. 겉모습은 일반 선박과 비슷해 보이지만 암모니아를 연료로 사용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This represents the first carbon-free ammonia-powered vessel to set sail, and we're doing so with our proprietary technology. 암모니아는 탄소 배출 없는 친환경 에너지로 가격이 싸고 액체 상태로 저장하거나 운반하기도 편리합니다. 청소 제품 등 산업용으로 널리 쓰이고 있는데 화석 연료를 대체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 규제가 까다로워진 대형 선박의 경우 이미 암모니아를 연료로 사용하는 엔진이 개발돼 본격적인 상용화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자동차 분야 경쟁 역시 치열합니다. 일본과 중국 업체 등이 시장 선점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최근 2000cc급 자동차용 암모니아 엔진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앞서 개발된 엔진들이 주로 화석 연료를 함께 사용하는 것과 달리 순수 암모니아만 연료로 사용해 탄소 배출이 없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고압 액상 분사 방식을 적용하면 대용량의 암모니아 연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엔진의 열 효율과 출력이 크게 향상됐고 유해 배출물도 대폭 감소됐습니다. 앞으로 자동차, 선박, 항공용 모빌리티의 동력원과 산업용 발전기 분야에서 다양한 원천 기술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다만 실생활에서 암모니아 자동차를 타고 다니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암모니아 자체가 치명적 독성 물질이기 때문에 누출이나 부식을 막는 안전장치가 필요하고 충전소 등 인프라 구축도 뒷받침돼야 합니다. 여러 한계에도 지구 온난화에 따른 탄소 배출 규제로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만큼 암모니아를 활용한 기술 경쟁은 갈수록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YTN 전준영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가 열어젖힌 관세 전쟁 포문에 세대 교역국들이 곧바로 보복에 나서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한 보편 관세 조치를 발표하면서 이른바 최소 기준 면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내 개인이 수입하는 $800 이하의 물품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던 것을 막기로 한 것으로 쉬인, 테무 등 중국 온라인 업체들의 타격이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르면 중국과 캐나다에서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최소 기준 면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이 시행되면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가장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 EU 제품에 대해서도 조만간 관세 부과 계획을 밝힐 것이라고 CNN 등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일 밤 미 앤드류스 공군 기지에서 EU에 대한 관세 부과 계획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분명 그렇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EU에 대해 매년 3천억 달러가 넘는 적자를 보고 있다며 미국은 수백만 대의 EU 자동차와 농산물을 수입하고 있지만 그들은 미국산을 가져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영국과 EU 모두 선을 넘었지만 영국은 해결이 가능하다며 EU가 한 일은 잔혹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보편적 관세를 4일부터 부과하기로 결정하면서 EU에 대해 관세를 매기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유럽연합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방침에 유감을 표시하면서 EU로 확대되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메리카노 커피를 마시면 다소 쓰지만 믹스커피는 이보다는 덜 쓰게 느껴지는데요. 당연히 설탕 때문일 것 같지만 믹스커피가 덜 쓴 뇌과학적인 이유를 국내 연구진이 밝혀냈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뇌과학 실험에 자주 쓰이는 동물 모델인 초파리입니다. 이 초파리는 특별한데 미각신경세포가 빛을 받으면 활성화되도록 유전공학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초파리에 빛을 쬐어 단맛을 느끼는 신경세포를 자극해봤습니다. 그러자 단맛 신경세포가 활성화됐는데 특이하게도 인접한 쓴맛 신경세포의 활성이 억제됐습니다. 이번에는 쓴맛 신경세포에 빛을 쬐어 쓴맛 신경세포를 활성화했지만 단맛 신경세포의 활성은 억제되지 않았습니다. 핵심은 미각신경세포들 사이의 억제가 단맛 신경세포가 쓴맛 신경세포를 억제하는 일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연구진은 단맛 신경세포의 신호 개폐 채널인 HCN이 쓴맛 신경세포가 보내는 억제 신호를 차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쓴맛 신경세포의 경우엔 단맛 신경세포가 보내는 억제 신호를 차단하는 채널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단맛 신경세포가 활성화가 되면 단맛 신경세포에서 생기는 전기장 때문에 쓴맛 신경세포의 활성이 억제가 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단맛과 쓴맛이 동시에 있을 때 단맛은 나타나지만 쓴맛은 나타나지 않는. 연구진은 이런 원리로 아메리카노는 쓰지만 설탕을 첨부한 믹스커피가 덜 쓰게 느껴지거나 과일 주스의 신맛이 줄어드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연구진은 또 초파리 실험에서 미각신경세포 사이의 억제작용 원리를 규명했다며 앞으로 인간을 비롯한 다른 동물의 신경 억제 연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TN-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암세포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약물 반응을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정밀 항암 치료가 가능한 예측 모델이 개발됐습니다. 지스트 남호정 교수 연구팀은 암세포별 항암제의 조합과 투여 농도를 정밀하게 예측할 수 있는 AI 복합 항암제 예측 모델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개발한 예측 모델은 암세포 유전자 발현량과 단일 항암제의 구조 정보를 활용해 단일 항암제 2개를 결합한 복합 항암제의 효능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고형암보다 혈액암에서 복합 항암제의 시너지 효과가 높게 예측됐는데 연구팀은 예측 모델을 이용해 다발성 골수종 세포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높은 조합 등 2,000쌍 이상의 유력 복합 항암제를 제시했습니다. 우리나라 20, 30대 남성 2명 가운데 1명은 비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 수준이 낮은 경우와 술, 담배를 하는 경우 비만일 확률이 더 높았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외모와 건강에 관심이 많은 MZ세대. 하지만 실제로는 비만으로 인한 건강 문제에 적신호가 켜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경향은 20대에서 30대 남성에서 두드러졌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19살에서 39살 사이의 젊은 성인 3,600여 명을 조사한 결과 남성 1,600여 명 가운데 45.4%가 체질량 지수 25 이상인 비만으로 나타났습니다. 20.5%인 여성과 비교하면 월등히 높습니다. 문제는 비만으로 인한 질병의 위험도 함께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젊은 남성 10명 가운데 3명은 당뇨와 고혈압 전 단계에 해당됐습니다. 역시 여성보다 훨씬 높습니다. 연구진은 낮은 교육과 소득 수준, 그리고 스트레스가 큰 영향을 끼친다고 설명했습니다. 남성의 경우엔 과거 흡연 이력과 음주도 위험 요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반면 여성은 주로 직업의 유무, 또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원인이 됐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다음으로 대유행 가능성이 큰 질병으로 조류 인플루엔자 인체 감염증을 꼽고 있습니다. 사람 간 감염 확산에 대비해 선진국들이 서둘러 백신 확보에 나서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는 겨울철 닭과 오리 등에서 심심찮게 발생해 우리에게도 익숙한 바이러스 감염병입니다. 하지만 조류를 넘어 고양이, 돼지 같은 포유류가 감염되더니 최근엔 사람에게까지 전파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조류 인플루엔자 H5N1 바이러스는 인체 감염 시 치명률이 52%를 넘는 거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인체 감염 사례가 없습니다. 사람 간 감염은 전 세계적으로도 아직 보고되지 않았지만 만약 발생하면 최악의 경우 한 달간 우리 인구 40%가 감염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감시체계 강화가 굉장히 중요하겠고 그다음에 백신 비축을 저희가 최대한 빨리 좀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국 등 세계 각국은 H5N1 백신 확보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우리 질병당국도 선제 대응을 위해 7만 5천 명분 백신 예산 70억 원을 신청했지만 지난해 말 국회 심의 과정에 전액 삭감됐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매년 겨울 울산을 찾은 독수리들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먹이를 주던 장소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도심 인근으로 이전했습니다. 그만큼 사고 위험에도 노출된 건데 자연과 공생할 수 있는 해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파란 겨울 하늘을 거대한 날개가 가진 독수리가 활공합니다. 빙빙 몇 바퀴 돌더니 내려앉은 곳은 하천에 있는 섬 하중도. 사람이 뿌려놓은 먹이에 조심스레 다가서더니 식사를 즐깁니다.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인 독수리가 건강히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사람들이 챙긴 먹입니다. 희귀한 독수리를 가까이서 볼 수 있어 생태를 관찰하는 학교까지 생겼습니다. 독수리를 날개 길이가 2m 50cm나 된다는 게 정말 그렇게 큰지 궁금했는데 정말 그렇게 커서 정말 신기했어요. 울산을 찾은 겨울 진기획 독수리에게 안타까운 사연이 있습니다. 몽골에서 3,000km를 날아왔지만 최근에 먹이를 먹는 외곽에서 쫓겨난 겁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같은 동물 전염병을 옮길 수 있다는 주민 반대가 컸습니다. 결국 울산 도심 인근 태화강으로 장소를 옮겼고 찾아오는 개체 수도 줄었습니다. 또 복잡한 곳으로 날아오다 보니 사고 위험에도 노출됐고 최근에는 가로등에 부딪히는 일도 생겼습니다. 독수리가 인위적으로 사람을 해치거나 또 사냥을 한다 그런 가능성은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독수리들이 전봇대에 부딪히고 건물에 부딪히고 차량에 치이고 하는 이런 사건들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더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외모에서 풍기는 모습과 달리 사람을 무서워하고 죽은 동물 사체만 먹는 겨울철새 독수리. 우리나라를 찾은 독수리가 잘 지내다가 고향으로 갈 수 있도록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해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지난달 28일 김해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보조 배터리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반입 규정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조 배터리를 기내에 반입하는 부분과 보조 배터리를 기내에 보관하는 부분 두 가지 측면에서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보조 배터리를 선반에 두지 않는 방안과 보조 배터리를 담을 비닐 파우치를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모두 포함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보조 배터리 기내 반입 기준은 통상 국제 민간 항공기구 아이카오 규정 등을 따라 세계에서 비슷한 수준에서 운영되고 있는 만큼 명확한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선제적으로 관련 규정을 강화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합동 감식 결과 정확한 화재 원인이 밝혀진 이후에 관련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한국원전은 다음 달 체코 원전 본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원천 기술 권리를 주장하며 목리를 부리던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합의에 성공하며 본계약에도 파란불이 켜졌는데요. 한국과 미국이 손을 잡으면서 1,600조 원 규모의 세계 원전 시장은 러시아와 중국, 프랑스의 한미연합팀 팀 코러스까지 4파전 구도가 됐습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세계가 다시금 원자력 발전에 눈을 돌리게 된 건 AI 시대 개막과 연관이 깊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라든지 반도체 공장이 전기 먹는 하마로 불릴 만큼 전력 소모가 큰데 원전만큼 효율적인 에너지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수요는 높은데 건설 기술이 검증된 나라는 6곳뿐. 원전 수출국의 가장 마지막으로 이름을 올린 우리나라는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인 지난해 체코 원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고 오는 3월 본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경험이 한번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상대국에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이게 바뀌지 않는다는 보장을 하라는 얘기를 하는 곳들이 그 기술력이나 이제 그 전체적인 산업이 이렇게 잘 가고 있고 뭐 이런 것들 잘 설명을 하고. 특히 원천 기술 여부를 놓고 목리를 부렸던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도 해결되면서 수주 전망은 더욱 밝아졌습니다. 업계 안팎에서는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에 수출 로열티나 일감을 주는 등 상당한 양보를 하고 향후 수출 시장도 배분하는 방향으로 믿지는 합의를 했을 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독점하다시피 한 원전 시장에서 미국과 팀을 이루어 시장 지배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목소리가 큽니다. 체코 원전 수주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과 국내 전국이 매우 불안정한 상황에서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데 따른 협상 환경 악화 가능성을 고려할 때 해외 원전 사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한수원은 일단 목전으로 다가온 체코와의 최종 계약을 성공리에 마무리하고 네덜란드나 핀란드, 스웨덴 등 원전 건설을 추진하는 다른 나라들의 입찰에도 적극 참여한다는 방침입니다. 탈원전에서 다시 탈원전까지 우여곡절을 겪은 우리 원전 산업이 올해 얼마만큼 더 성장할 수 있을지 업계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동해 심해가스전 탐사를 위해 시추 작업을 벌여온 웨스트 카펠라호가 시추를 마무리하고 부산항으로 곧 이동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12월부터 포항 앞바다 대왕고래 유망 구조에서 벌인 탐사 시추 작업이 끝난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임무를 마친 웨스트 카펠라호는 부산항으로 이동하며 현장에서 채취한 시료는 전문 분석 업체로 보내질 예정입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시료 분석을 위한 전문 업체의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최종 계약 단계라면서 업체가 확정되면 채취한 시료를 보내 본격 분석 작업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르면 5, 6월경 중간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도 완전 분석까지는 시간이 걸리지만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올해 상반기에는 유증의 존재 여부를 밝힐 수 있을 것 같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의 원인으로 보조 배터리가 제기되는 가운데 합동 감식이 진행 중입니다. 또 주말 사이에는 국립한글박물관에서 큰 불이 났는데 다행히 휴관 중이라 관람객이 없어 큰 피해는 없었는데요. 이처럼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화재가 발생할지 모르는 만큼 안전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대피 요령을 숙지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